오늘 학습할 내용은 조직의 운영 방식입니다. 자, 일단 조직이란 사회 집단 중에서도 세 가지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사회 조직은 목표가 분명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규칙이 분명하고 이 규칙 안에는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위와 역할이 분명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직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그 조직이 갖고 있는 목표를 달성했느냐 마느냐가 관건인데요. 자, 그래서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그 관리하는 방식이 관료제와 탈관료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운영 방식인 관료제와 탈관료제는 공통적으로 조직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까,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목표로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관료제가 있고 탈관료제가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먼저 더 앞설까요? 시기적으로. 그렇지. 관료제가 먼저 나오고요. 이 관료제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게 탈관료제입니다. 그래서 시간상 관료제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탈관료제가 나오는데요. 관료제는 산업사회 때 조직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많이 운영이 되었고요. 탈관료제는 정보사회가 되어서 많이 운용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무조건 관료제만 하기보다는 관료제 틀에다가 탈관료제 형식을 섞어서 많이 사용한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관료제부터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관료제는 산업사회 때 많이 나타났던 조직관리 방식이라고 했죠. 산업사회는 공장에서 기계를 만든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집에서 신발을 만들거나 집에서 옷을 만들거나 그러지 않고요. 이제는 공장에서 기계를 돌려서 옷을 만들고 천을 만들고 신발과 각종 물건들을 만들기 시작한 게 산업사회입니다. 자, 그러면 공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농촌에서 나왔어요. 공장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는 거야.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지? 고민을 하다가 이런 모양을 만들었어요. 막 1000명, 막 2000명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모여 있는 거야. 이 사람들 데리고 공장에서 어떻게 일을 하지? 고민을 했다가 피라미드 형식으로 사람들을 쭉 만들어 놓자. 이렇게 해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회장이 제일 꼭대기에 있고요. 그 밑에는 이사, 그 밑에는 부장, 이 부장이 차장을 거느리고 차장이 여러 과장을 거느리고 과장이 여러 대리를 거느리고 대리가 여러 사원들을 거느리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2000명, 1000명이나 200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해 봐봐. 이 회사, 이 공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 그 결정을 중요하게 내릴 때는 이 2000명 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할까? 아니면 위에 우두머리만 모여서 할까? 그렇지. 우두머리만 모여서 조직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요. 우리 조직은 이제 이렇게 할 것이다. 큰 방향이나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수직적으로 하달, 명령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게 매뉴얼이고요. 사람들한테 내가 일일이 다 업무를 가르쳐 줄 수가 없으니까 자, 이 매뉴얼을 던져줍니다. 이 매뉴얼대로 해.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관료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도 보면 교육부의 제일 꼭대기는 교육부 장관이 있을 거고요. 그 장관 밑에 경상북도 교육청, 부산시 교육청, 서울교육청, 전라남도 교육청 이렇게 각각의 교육청이 있고요. 경상북도 교육청 안에는 구미교육지원청, 청송교육지원청, 경산, 아니면 청도, 영주 이런 각각의 교육지원청이 있고요. 이 구미교육지원청 밑에는 상모고, 사곡고, 금오고, 형곡고, 금오여고, 구미고, 구미여고, 또 상모초,
상모중, 금호중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학교들이 다 나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 교육부의 운영 방식도 관료제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면 되네요. 그래서 선생님 생활기록부 쓸 때 교육부 장관이나 뭐 교육청 사람들이 일일이 알려주는 게 아니라 매년 책을 받아요. 두꺼운 책을 받아서 자, 이 매뉴얼대로 생활기록부를 쓰세요라고 매뉴얼을 줍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매뉴얼을 만들어서 줘요. 관료제는 뭐냐면 해결해야 할 프로젝트나 문제를 중심으로 능력자들이 모였어요. 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이 막 얘기를 해서 이 프로젝트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모였잖아. 소통적이고요. 매뉴얼보다는 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자율적으로 얘기를 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같이 토의하고 토론해서 어떤 문제를 딱 해결하고 나면 바로 해체. 이렇게 되는 걸 탈관료제라고 불러요. 왼쪽은 관료제, 오른쪽은 탈관료제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관료제의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처음에 공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할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피라미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장이 일일이 업무를 가르쳐 주지 못하니까 매뉴얼을 줘서 자, 1번 컨베이어 벨트는 이렇게 일하고 2번 컨베이어 벨트는 이렇게 일하고 3번 컨베이어 벨트는 이렇게 일하세요 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같은 일만 계속 반복하는 거야. 1번 나사 쪼우고 2번 나사 쪼우고 3번 나사 쪼우고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은 것만 쭉 반복하고 퇴근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장을 관리했던 방식을 관료제라고 불러요. 자, 그럼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규칙이 매뉴얼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명시적인 규범과 절차를 갖춘 대규모 조직의 운영 원리인데요. 서열화된 위계를 바탕으로 피라미드 형식이라고 했죠. 수직적으로 계층화되어 있고 기능상으로는 수평적으로 분업화된 체계를 가집니다. 1번 나사 쪼우는 사람, 2번 나사 쪼우는 사람, 3번 나사 쪼우는 사람 이렇게 기능적으로는 수평화되어 있지만 사장,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수직적으로 서열화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정한 매뉴얼을 하달하는 식이죠. 이런 것들이 왜 만들어졌냐면 등장 배경을 보니까 산업화 이후 공장이 만들어졌어요.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서 대규모의 조직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까 그 생각에서 나온 방법입니다. 자,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업무가 세분화, 전문화되어 있어요. 사람들한테 1번, 2번, 3번 컨베이어 벨트에 앉히고요. 자, 이쪽에 앉은 사람은 1번 나사만 쪼으세요. 이쪽에 앉은 사람은 2번 나사를 쪼으고요. 3번에 앉은 사람은 뚜껑을 덮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이 하나의 업무를 완전히 세분화시켜서 그것만 반복시키는 거야. 반복하다 보니까 전문화가 되는 거지. 1번 나사 쪼는 거에는 완전 도가 텄어. 왜 이렇게 하냐면 한 명한테 자동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라 라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지. 그래서 어떤 차를 만들지 결정은 위에서 하고요. 이제 밑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차 문만 끼우고 어떤 사람은 핸들만 끼우고 어떤 사람은 뚜껑만 덮고 어떤 사람은 바퀴만 꽂아요. 이렇게 해서 하루를 보내면 차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한 명이 차 한 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업무를 나눠서 세분화시켜서 바퀴만 꽂고 뚜껑만 덮고 완전 전분화되게 해서 일을 나눠 하는 것이 차를 더 많이 만들었다는 거지. 그다음에 규칙과 절차에 따른 과업 수행. 문서화된 규칙과 절차에 따라 표준화된 과업을 수행합니다. 문서화되어 있다는 것도 중요해요. 말로 전달하면 너무 힘들잖아. 매뉴얼을 만들어서 책으로 쭉 던져주는 거지.
엄격한 위계 질서가 있어서 권한과 책임 정도에 따라 조직 내의 지위가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에 따라서 보상하는데요. 1번 나사 쪼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1년 한 사람과 3년 한 사람, 누가 더 잘할까? 그렇지, 3년 한 사람이 더 잘하겠지.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오랫동안 같은 업무를 반복한 사람이 더 잘하니까 경력에 따라서 보상을 해줬어요. 경험을 중시하고 이걸 연공서열이라고 부릅니다. 연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사람이 더 잘한다고 생각해서 보상을 주고 빨리 회사를 그만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관료제는 해결해야 될 프로젝트 문제를 중심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에 적합한 전문가들만 모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니까 위계가 없이 수평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매뉴얼보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 자율적이고 막 자율적으로 얘기를 해서 창의적인 방법을 딱 만들어내요. 이렇게 함께 토의 토론을 하고 문제를 해결했다 싶으면 바로 흩어지는 방법을 탈관료제라고 부릅니다. 탈관료제의 명칭처럼 이제 관료제에서 벗어나서 구성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조직 형태인데요. 사실 관료제는 피라미드 형태에다가 매뉴얼에 따라서만 움직이게 하니까 너무 틀에 박혔다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제 라인도 너무 많으니까 신입사원이 발로 뛰어서 창의적인 걸 만들어도 윗선에서 아웃시켜버리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정보사회입니다. 신선한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을 리드해가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창의성과 자율성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조직관리 방법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등장 배경은 관료제의 역기능 심화, 관료제에서 문제점이 생겨났고요. 관료제는 너무 매뉴얼 중심이라서 이 정보사회를 이끌어가기에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정보사회, 아이디어가 중요한 정보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컴퓨터상 아니면 뭐 핸드폰 카톡으로도 막 대화를 하면서 그때그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새로운 조직 형태 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이탈 관료제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수평적 조직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우두머리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사결정의 권한이 여러 사람에게 분산되어 있어서 각 개인의 자율성이 확대된다는 것. 그리고 유연해서 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처를 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면 바로 모였다가 필요 없으면 바로 흩어져요. 그래서 환경이 변화하면서 필요하면 만들고 필요 없으면 흩어지고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적은 수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빠르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은 능력에 따라 보상을 한다는 건데요. 관료제는 경력을 중시했잖아요. 이 사람이 연차가 많으면 월급을 많이 받았는데 이 연공서열, 경력보다도 지금 당장 능력을 보였는가, 업적을 보였는가 그거에 따라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 형태가 아니고 이런 그림과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무엇이 없냐면 중간관리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과장, 차장, 부장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정보 매체를 통해서 의사소통이 확산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니까 중간에 결제 라인 많이 거치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서 중간관리층의 역할이 감소되고요. 이제 이 전문가들이 직접 만나서 빠르게 얘기하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흩어지는 그런 탈관료제 방식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이 TF팀을 운영하잖아요. 각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람들이 모였고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흩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TF팀도 이 탈관료제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탈관료제의 다양한 조직 형태인데요. TF팀은 요 팀제에 속하는 거고요. 다른 네트워크형, 아메바형, 오케스트라형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의 이름 자체를 아는 것보다도 특징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이 특징을 보고 탈관료제라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일시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구성했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해체되고요. 유연하고 신속합니다.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평등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율적이고 유연합니다. 동등하게 지위를 가지고 책임을 지기 때문에 수평적이라는 것, 이런 걸 보고 탈관료제의 특징이라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